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계가 냉전도 아닌데 네. 점점 그 과거의 이 동서 진영의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분명히 자유민주 진영의 혜택을 받고 태어났고 또 살아남았는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한국.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이제 내년 2월 달에 2월 10일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지금 집단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이 제일 먼저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불참을 이제 발표한 나라 순서대로 제가 보자면 뉴질랜드, 호주, 리투아니아, 캐나다, 영국 이렇게 됐습니다. 리투아니아 이 조그만 나라가 이제 당착이 지금 세계 관중을 갖다가 총대를 메고 동유럽의 이거 선봉장처럼 설치네. 이게 지금 일부는 뭐 당연히 보이콧 할 거라고 보는데 조금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IOC 관계자들만 보내겠다. 사실은 이게 보이콧이라는 거죠. 이게 보이콧이라는 거는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 이름으로 이제 뭐 그렇죠. 참가하지 않고 예. 뭐 개인 자격으로 선수들이 예. 가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미국도 보이콧했지만 미국 선수가 갈 경우에는 미국계 IOC 위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은 체육 관계자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당연히 보이콧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한국은 뭐 저 몽가리가 호주 갔을 때 안 한다고 고려 안 한다고 뭐 불참을 고려 안 한다는 건 이제 간단히 이야기겠죠. 근데 의외로 보이콧하는 건 아는데 보이콧의 정확한 명분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일단은 뭐 미국에서 이거는 중국에 인권 탄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했죠. 신장 위구르 인권 맞습니다. 탄압이죠. 예. 근데 사실 최근에 홍콩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를 별로 앞에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홍콩은 이미 좀 뭐라 그럴까 그 트럼프 때 좀 빡세게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완전히 기정사실화돼 가지고 신장 위구르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떠올랐는데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는 올림픽 보이콧 이런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장 위구르라고 하면 사실상 그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병합해서 이제 그쪽을 갖다가 이민족을 누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이 이슬람 문화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저항을 하는데 굉장히 뭐 수백만 명의 인권 사범이 있다 뭐 이렇게도. 근데 거의 그젠 사키인가요? 백악관의 이제 대변인 그 사람 대변인이 말 굉장히 이제 아끼는 사람인데 아예 신장 위구르를 갖다 제노사이드. 인종학 말살. 홀로코스트까지는 아닙니다.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뭐 다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북경 이제 동계올림픽 보이콧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110개국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세계를 가치의 개념으로 둘로 나누지 않냐겠죠. 이게 사실 신냉전이 맞기는 맞습니다. 일부 이제 미국의 식자층들이 요즘 냉전이란 말을 너무 이렇게 오버유즈한다. 1950, 60년대 상황하고는 지금 다른데 너무 이 냉전이라는 말을 남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게 지금 막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엉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회의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굉장히 엉성하거든요. 저게 오래 가겠냐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게 지금은 단순한 협의체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점점 좀 구체성을 더해 간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110개국 이상에 모아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이름을 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뭐 중국식 민주주의라는 거 들고 책까지 만들었더만요. 근데 이게 뭐 세상에 웃을 이야기인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주의란 말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그건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우리 한 세대 선배들이 그 박정희 유신체제 데모할 때 한국식 민주주의 이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교도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하간 이게 보면 이 중국이 굉장히 거칠고 조회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G7 그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장 요새 보니까 이게 여자들 장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여자들 세웠더라고요. 여자들 장관. 그러니까 블링컨은 저 뒤에 서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 크기하고 관계없이
일단 그 이게 7개국 장관들 중에 이게 레이디 퍼스트를 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국을 규탄을 했었고요. 주로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것도 솔직히 보면 사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어떤 별책 부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이란, 뭐 중국 이 4개국 아주 맹렬히 비난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동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데 자유진영과 우리가 왕따가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어떤 우려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네. 나라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기 조사 시기마다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하고 스웨덴이 80%를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뭐 일본은 당연한데 스웨덴 좀 와야시죠.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어설픈 해프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웨덴 출신의 슈퍼모델이 있는데 중국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뭐 광고도 하고 코마셜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도래는 중국 같은 나라에 이제 뭐 투자하지 않겠다. 거기에 내가 모델 같은 거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또 중국가 굉장히 각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니까 이제 그 스웨덴에서 우리 우상 같은 여자를 갖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확산됐었고 그 뒤를 이어서 호주가 78%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77%.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최근에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76%, 캐나다 73%, 의외로 독일이 지금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숄츠 그 3인당 연립 정부가 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일에는 그 보수 기민당이 있을 때 중국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쪽과 친했었죠. 네, 조금 예,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옛날에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처음에 메르켈이 집권했을 당시는 중국이 굉장히 각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EU가 독일 네가 경제력이 제일 세니 저 중국이 싼 제조업을 가지고 유럽 경제를 잠식하는 걸 네가 선봉장으로 막아달라 이래가지고 그 후진타오 왔을 때 굉장히 이제 격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중이 세계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지금 부딪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가장 오래된 군사적 충돌인데 그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육군끼리는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경우에는. 근데 결국 이제 해군끼리 싸우는데 최근에 해군 얘기 뒤지다 보니까 중국이 배만 무지하게 찍어내더라고요. 피자 꽂듯이 찍어내고 일단 함정의 이 척수로는 숫자로는 쪽수예요. 예, 척수로는 많은데 그게 이제 별 이제 허접한 배들이죠. 조그만 경비장 같은 걸 100대 만든 거하고 프리기탄 한 대 만든 거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얘들이 이렇게 그 증강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자국 군대를 파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 파병. 그러니까 바깥에 해외 주둔 기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주로 이제 영국, 뭐 미국, 프랑스인데 90%가 미군 기지도 많이 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 시대에 비해서는 국력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기껏해야 9개, 10개 정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태평양에 그 불령 폴리네시아, 그다음에 그 칼레도니아 꽤 섬들 많습니다. 불령 게 거기 해군 기지들이 있고요. 근데 중국은 이제 2017년에 그 소말리아 끄트머리에 그 지부티라는 나라 있습니다. 불어서는 뭐 저기 그 뭡니까 그 홍해 뿌린가. 예. 호언 오브 아프리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제일 끄트머리는 조그만 나라인데 요게 이제 중국에다가 해군 기지를 제공했는데. 이제 바로 수십 킬로 앞에 이제 뭐 미군 기지가 또 있는 겁니다. 미 해군 기지하고. 근데 여기 최초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를 아마 그 적도 기니에다가 만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적도 기니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소장님 그 아프리카에 이쪽에 기네아만이라고 그러죠. 이게 꼬부라진데. 그 사이 접경적인 조그만 그러니까 나라거든요. 지중해 쪽이거든. 이게 태평양, 인도양도 아니고 지중해. 맞습니다. 쪽. 그러니까 거기서 지중해가 아니고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죠. 바로 이쪽에 이제 그 뭐 모리타니아 쪽은 아닙니다만 안쪽에 이제 열대 아프리카긴 한데 근데 요 나라는 그 스페인이었습니다. 적동인이 나도 조그만 나라인데 한때는 이게 그 지하 자원이 꽤 많아가지고 국민 소득이 12,000만 5천까지 올라갔다가 석유값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좀 폭망했죠. 그래서 뭐 7천, 8천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2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이거는 지부티하고 달라서 바로 지금 미국 대서양 쪽으로 함대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의 이제 전 세계를 누비는 함대 중에 제일 센 게 태평양의 7함대인데
문제는 여기에 붙박이로 배속된 항공모함이 로널드 레이건 한 척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소한 2척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중국 러시아를 완벽하게 제압하려면 4척까지는 필요하다. 그런 이제 논의들이 쭉 되었었는데 그게 아마 프루제프인 게 현재 주일 미군 사령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콜렉티브 스레트라 그래가지고 집합적 위협,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이거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항공모함 2대 내지는 이제 4대까지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듣기로는 이제 한 대는 곧 아마 증강시키는 모양입니다.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자, 과거에 이제 소련이 망할 때 네. 미국하고 이제 군비 정강으로 소련이 아프리카 곳곳에 또 중남미 곳곳에 카리비해 곳곳에 자기 군대를 보내고 또 그걸 주둔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 부담을 하면서 소련의 국력이 쇠진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중국의 국력 수준으로 저렇게 세계에 기지를 운용하고 또 기지를 운용할 만한 또 해당 나라에 원조를 하고 또 그 먼 기지를 운용할 만한 또 비용을 부담하고 또 그 기지에 둘 해군 장비나 뭐 공군 장비들을 유지하고 이럴 그 능력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어디서 모양은 좀 흉내를 내는데 구소련의 전성기처럼. 예. 근데 이제 소련도 사실은 미국하고 너무 무자비하게 군비 경쟁하다가 결국 버티지를 못해서 망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네 경제력까지는 버텨봐라. 근데 지금 대개 보면은 이제 빚으로 만든 경제가 중국 경제인데 지금 뭐 소장님 지난번에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연 평균 8%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시현하지 못하면은 저 경제가 지탱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 3, 4분기에 4.9 찍었고 내년 평균이 5%밖에 안 된다면서요. 높게 잡아 5.3%.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같이 뭐 지금은 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만 미국같이 해군 기지를 갖다가 온 사방에 깔아놓고 그걸 유지 관리한다. 정말 힘들지 않을 것이고 영국이 사실은 세계 헤게모니를 미국에 건네준 것도 사실은 그 식민지 경략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거 문제거든요. 제일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도 요 근래 한 수십 년간 군함 수를 줄이고 이래 가지고 해군이 절대적으로 이 척수가 부족하고 또 병력도 많지 않으면서 감당해야 될 몫은 늘어나 가지고 부하가 많이 걸려 있다. 그렇게 미국도 지금 지적이 많이 되고 왔거든요. 근데 미국도 감당이 쉽지가 않은데 중국이 그걸 감당한다. 참 중국이 망하려고 제가 볼 때 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레이건 때 보면 우주에 기지를 설치한다 이런 스타워즈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한데 그게 결국에는 소련하고 줄다리기 해가지고 너 도저히 너 경제력을 못 버틸 거라는 그런 배후에 어떤 공작이 있었던 거죠. 좀 뻥을 많이 쳤다 그러더만요. 개발도 안 된 어떤 뭐 레이저 우주 무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러면 소련이 이제 그걸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거고, 그다음에 아프간 파병했는데 그거 이제 죽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소련 붕괴가 촉진됐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택틱을 중국에 대해서도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중국은 지 스스로 지금 이제 국제기구에 막 분담금을 늘린다든지 해서 자기 위상을 높인다든지 또는 전 세계 이제 해군 기지를 설립해서 미국과 맞짱 뜨겠다 하는 게 자기들의 원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꼬드기지 않아도 아마 그런 식의 이제 출혈을 감내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전략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두 나라 슈퍼파워의 갈등에 대해서만 쭉 언급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도가 조금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미국이 조금 신경을 쓰게 된 게 최근에 인도하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인도가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 있죠. 동참하고 한동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 경사된 것처럼 했는데 사실 이 두 나라가 몇 년 전에 원자력 잠수함을 러시아가 인도한테 대여해가 인도가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이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에 뭐 만들 능력도 안 되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이 러시아가 대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가 실은 소위 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경제는 사회주의식으로 좀 하면서 비동맹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비동맹 사회주의 성향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 지역에도 지금 가보면 기업 환경이 안 좋다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게 그래서 많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게 이제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지금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인도 국방군의 이제 무기 체계가 기본적으로 러시아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구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기 체계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몇 개 이제 보면 미국이 신경 쓸 만한 것들이 있죠. 최근에 보면 러시아의 그 S-400이라고 이제 방공 미사일을 갖다가 수입을 했고 뭐 다량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세대 전투기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또 인도가 러시아 해군한테 이제 항만하고 기지 사용권을 제공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제 소총 전투기 전차 이것도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기술 협력이라든가 석유, 천연가스 공동 개발하는 거는 오래 전부터 쭉 해오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2025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이제 3배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는 이제 이렇게 아마 미국에 해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옆 나라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미국에 대항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쿼드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인도가. 그래서 제재나 그런 건 함부로 할 게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쿼드에 보면은 미국, 호주, 일본이 인도인데 이 일본, 호주 이런 나라는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고요. 이건 정말 이제 같이 동맹을 할 수 있는데 인도를 끌어내가 여기 집어넣었다는 거는 미국 외교로서는 이제 상당 성과로 보거든요. 저거 끌어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일본하고 같이 이제 뭐 투자도 늘리겠다 여러 가지 개런티를 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얘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군사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인도는 변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미국의 이제 군사 전략적 균형 문제에서 가지고 인도 러시아 간의 협력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아마 그 인도를 고립시킨다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거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면 인도가 미국의 F-16 버이블로 그는 F-16이라도 그냥 F-16이 아니라 F-16의 그 신형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 이제 개발을 할 것처럼 미국하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인도하고의 이 계약이 뭔가가 약간씩은 무기 부분에서는 비거덕거리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베이스가 러시아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른 미제 무기를 들어가지고 결합시킨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 좀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인도도 또 나름 또 자국이 대국이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 보고 너가 그 뭐 이머징 파워라고 하는 화를 내더라고요. 리 이머징이라고 옛날 한때 세계를 지배했다 자기들이 모골 제국도 있고. 중국을 갖다가 좀 있으면 인구가 능가한다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 동계학자들이. 근데 그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 인도 대사를 하신 분들이 인도가 중국의 이제 대체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인도에 대해서 뭐랄까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그 노동 숙련도가 중국보다 떨어질 거다. 그다음에 그 기후 문제, 습한 등 기후 문제 때문에 개개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보건 수준 이런 것도 중국보다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힘들고 하는데 현지에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뭐 중국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다. 임금도 더 싸고.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수학님 이 쿼드의 이제 일원으로 들은 인도가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삐끄덕거려 가지고 거리를 둔다든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중국한테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보는 거는 저 파키스탄이 사실은 또 인도하고 지금 불구대천에 그렇죠. 원수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중국하고 완전히 거의 준동맹이고. 중국하고인데 저 파키스탄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아프간이 그 지금 탈레반한테 넘어간 상황에서 맞습니다. 파키스탄의 탈레반도 저게 수천만 명이거든요. 북쪽에 많이 파슈툰족이라고. 그래서 파키스탄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것도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뭐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네, 뭐 네. 이 효율성을 측면에서 이제 네. 이 러시아를 네, 네.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주의자에서 보면은 러시아하고 인도가 너무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무슨 뭐 불편하다는 성명 같은 거 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막 뒤에서 아마 충분히 내고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쿼드라는 게 이제 환태평양에 지금 중요한 하나의 그 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본다면은 그 최근에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미국이 바이든이 그때 푸틴하고 통화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EU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이제 강한 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할배 좀 이상한 게 바이든 말이죠. 국내에 돌아가고 이제 기자회견할 때는 그럼 지상군을 파견할거나 했더니 그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계속 남겨줘야 되죠. 필요하면 지상군을 파견하겠다는. 파견해야죠. 파견했더니 예. 파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엇갈리게 주니까 이 푸틴이 또 이게 판단을 잘못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이 좀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 통화 내용 처음에 이제 화상회의할 때 푸틴하기 전달한 게 제1의 메시지였다면은 이제 미국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를 갖다가 중국이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대만을 칠 때 미국 이놈들 별거 알 거다. 별 행동 안 할 거다. 그다음에 소장님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뭐 인기 지지도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인도하고 우크라이나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지고 만약에 한 방 먹는다면은 이제 치명적일 거거든요. 바이든은. 그래서 한번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이제 그 수위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상군 뭐 파견하는 걸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린다면은 이거는 대만이 만약에 중국이 침략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진아해 안전 뭐 평화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중국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토니 블링켄은 대만을 두고 컨트리란 말을 국가란 말을 썼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는 참 잘못한 게요. 예. 과거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CIS로 분리되어서 있을 때, 이제 CIS로 있을 때, 그래도 소연방에 대처하는 CIS 국가로 남기를 바란다고 소련에서 연설도 했어요. 우크라이나 독립을 반대했죠.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가 소련 다음으로 제2의 이 핵 그렇죠. 미사일을 많이 예,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을 해버리면 통제가 안 될까봐. 그런데 또 이제 독립해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때 이 뭡니까 부다페스트 의정선가 해가지고 러시아, 미국, 영국 이 우크라이나를 오라해가 불러가 강제로 당신 나라의 독립은 보장해 줄 거니까 핵을 다 없애라 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대신 제3국의 침략을 받으면 그건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협정이나 이 조약이 아니라 메모랜덤이었어요. 메모랜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는 다 포기하고 그 뒤에 지금 계속되는 소련의 위협에 빠져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국가적인 뭐 우크라이나가 친러 국가로 가지 않는 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보장해 줘야 될 제가 볼 때는 이 국제 동맹 질서에 일종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정말 잘못했죠.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수상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친러 총리를 데모해가 쫓아낸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쫓아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러시아로 도망가고.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 소위 말해서 친러 관료 계급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서방화 가겠다는 의지를 굳은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정도 같으면 그 정말 폭동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불태우고 경찰 청사를 불태우고 뭐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궁을 진입하고 난리를 떨었거든요.
그런 정도 같은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이제 그걸 보호막을 펼쳐줬어야 되는데 크림 반도 먹을 때도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보고만 있었고. 네, 네. 네, 지금 그러고 동부 지역의 일정한 지역을 네. 러시아가 그 특수 부대를 네. 전역시켜 가지고 그 월급을 준 채 네. 군급 그래가 사복 입혀서 군대로 투입을 군인으로 아, 예, 투입을 거짓말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점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라가 민족적 구성도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부분들이 뭐 좀 뒤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부 지역은 러시아에 가까우니까 친러 성향도 좀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근데 지금 그 미국이 보다 이 러시아나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살짝 찔러 보다가 길게 끌면서 지칠 때쯤 탁 덮치면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뭐 경제 재정이 떠들다가 허지부지해지는 이런 걸 항상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 중국이 대만 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게 아마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 그럼 아마 바이든 이렇게 굉장히 코너에 몰렸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걸 못 막으면은 지는 재선이고 뭐가 아니면 임기 말동은 지옥까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했죠. 과거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17년, 16년 그루지아를 그냥 사실상 뭐 거의 그냥 자기 위영양권에 놓고 아제르바이잔에도 군대 놓고 그다음에 크림반도 그루지아를 먹을 때는 거기 저기 뭐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이 부시가 WBC가 옆에 앉혀놓고 그냥 쳐버려. 그런데 그루지아도 말이에요. 미국 출신의 그 그루지아 대통령이라는 친구가 미국이 그 한때 부시가 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조지아 있듯이 그루지아도 미국의 지금은 조지아라 부릅니다. 조지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 나라도 굉장히 친미 국가로 갔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덮치는데 물론 내분을 조장해서 유도했지만 러시아가 침략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그냥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 그 굉장히 최근에 이런 부분에 좀 비열하게 행동하는데 요 근래 보면 벨라루시하고 미국 그 러시아하고 통합을 한다지 않습니까? 루카챈코가 벨라루시에 이제 독재자가 한계에 오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까지 통합시키면 과거의 대소련을 사실상 이제 복원시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죠. 과거에 소련에서 제일 큰 게 이제 그 원래 러시아 영토 모스크바를 중요하고 그다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게 제일 큰 세거든, 큰 덩치거든요. 그래서 벨라루스를 만약 그런 식으로 병합을 하고 이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미국이나 서방이 아무 짓도 못한다. 이러다면 이거는 뭐 끝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아마 바이든도 바보가 아닌다면 이거는 극력 막으려고 할 건데. 처음 하기 전에 신호를 계속 줘야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크림 반도 때도 사실 크림 반도가 그 최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 됐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 구성을 보니까 65%가 러시아에도 많이 보니까 그게 또 우크라이나 주민이 소수예요. 그는 원래 거기 러시아 땅이었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보니까 옛날 후르츠초프가 스탈린 지하 끝나고 내 정권을 잡기 전에 자기가 우크라이나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행정구역을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그건 자연적으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갔었는데 가만 놓고 보니까 크림반도처럼 중요한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먹어야지라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건 아마 중국이 이제 대만을 노리는 데에다 미국의 견제,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데에서 이제 미국하고 서방, EU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아마 굉장히 재밌는 앞으로 이제 세계 이제 헤게모니 장악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플레이오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 공동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라는 러시아 언론인이죠. 곧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후대사님 모시고 그 지금 세계의 동서냉전의 각축이 이 재냉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서 지금 걸러지고 있다 하는 아직도 종전선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는 상황이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